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장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밝힌 국정 철학이었다고 했고 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는 수능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교육당국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이 국정과제로도 얘기했고 벌써 올해 초에 킬러 문항 삭제를 통한 그 기본계획을 삭제의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입시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일부 대형 입시학원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몰아가고 있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여기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논란에 버금가는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출제 기조를 바꾸고 싶다면 이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대입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입시제도를 바꾸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대입 정책을 바꿔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교육평가원장은 사임당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섣부른 진단으로 교육 현장에 이어 기관들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 학원에 가는 악순환을 막겠다. 사교육 쏠림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향에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과연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EBS 분석 결과 수학 22번 문제 정답률은 고작 2.9%였습니다. 교육계에선 대략 정답률이 10% 이하인 문제를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해석합니다.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킬러 문항이 줄어 수능이 쉬워지면 오히려 문제 하나에 따라 석차가 크게 출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라도 틀리면 등급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 한 문제라도 더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오히려 학원을 더 다닐 것 같아요. 아무리 쉬운 수능이 예상된다 해도 난이도 조절의 논란은 남는 셈입니다. 중간 난이도 정도로 배치가 될 테고 질문의 각이라든지 제시 형태에 따라 가지고서는 또 고난도 문제로 바뀌어질 가능성도. 대학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당장 수능 성적만으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이렇게 출제될지 몰라서 대학으로서는 지금 이제 변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자칫 대학들이 정시에서 수능 대신 내신 비중을 늘리거나 장기적으로는 입시 선발 제도 자체를 뒤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입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사교육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습니다. 대학은 본고사 형태라든지 뭐든지 갖다가 학생을 변별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변별하기 위한 또 사교육을 뭔가 또 만들지 않겠어요? 풍선 효과 이걸 줄이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 깊은 사교육의 폐해를 해결하려면 결국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번 논란은 공정한 수능이란 과연 무엇인지 다시 따져 묻게 만듭니다.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잔인하게 줄을 세우는 폐해를 줄이는 것. 과연 우리는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수능을 처음 도입해 실시했던 1994년, 당시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동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대입에 처음 도입된 건 1994년. 당시 수능 시험은 이른바 학력고사 점수로 줄을 세우던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학력 평가보다 대입 자격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그냥 참고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점자가 2만 명이 나오면 안 될 이유가 뭐냐. 그러나 대입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대학이 입시 전형을 손볼 때마다 수능 시험도 목적과 난이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자 이듬해 국어 영역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등장했습니다. 영어의 변별력이 낮아지자 다른 과목에서 점수 차를 만들어내려 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변별을 예를 들면 상위를 잘하게 하려면 문제는 더 어려워져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정시와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춰도 되는 수시가 공존하며 수능 출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는 위에 있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려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곤란하죠, 그거는.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의 난이도를 이리저리 바꾸기보다 경쟁을 낳는 변별력에 대한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입시제도는 안 만들어져요. 자유 경쟁을 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경쟁을 대폭 완화시키는 게 나은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요. 지난 30년간 무수한 변화를 겪어온 수능시험. 이제 수능 난이도에 집착하기보다 대입제도라는 큰 틀을 어떻게 설계할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가 이번엔 해수욕장 바닷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는 유통가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문을 여는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개장 전에 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에는 매주 해수욕장의 방사능 검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43개 위판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경매 시작 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어선이 입항하면 곧바로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해 위판장에 들어가기 전 방사능 유무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해역에서 같은 고동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통영이나 제주에서 동시에 위판이 되더라도 한 곳에 먼저 그걸 검사를 해서 이게 이상이 없으면 그 지역 전체는 이상이 없는 걸로 우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마트와 백화점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번 달 소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CU는 방사능 불검출 시험 결과를 받은 천일염을 아예 기획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방사능 검사를 하는 수산물의 품목을 대폭 늘리고 분기별로 하던 샘플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위주로 검사를 했다면 지금은 해역 및 폭우에 따른 10종 이상의 어종을 분석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단계적으로 수산물 샘플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통식품업계는 장기적으로 일본과 거리가 먼 대서양 등으로 수산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선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학교나 각 지자체들도 저마다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수시 검사가 가능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들인데요. 과연 이런 장비들로 방사능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박진중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지난해 한 지자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도입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소개했습니다. 측정기를 수산물에 갖다 대면 방사능 수치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야. 간이 측정기는 하나 하는데 한 10초에서 15초밖에 안 걸려요. 서울의 대형 수산물 시장에서도 비슷한 측정기를 사용 중이고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 이후로 휴대용 측정기를 서둘러 구매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MBC가 한 방사능 측정기 제조업체와 함께 시중에서 판매 중인 휴대용 측정기 세대의 정확도를 실험해봤습니다. 식약처가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의 핵종 중 하나인 세슘 137이 소량 들어있는 1kg짜리 표준 측정 물질에서 방사능을 감지할 수 있을까? 먼저 초당 방사능 개수를 측정해 알려주는 휴대용 측정기 감지 센서를 대봤습니다. 세슘을 갖다 대자 0.26개에서 0.69개로 수치가 올라가는 듯하다. 금세 0.09개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진다.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세슘 137이 섞인 1kg 표준 물질은 100베크렐의 세기로 방사능을 분출하는데 이는 식약처가 정한 가장 대표적인 방사능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마이크로시버트 단위로 측정하는 또 다른 기계를 대봐도 화면상 수치가 오르내릴 뿐 정확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대폭 올려 표준 측정 물질보다 3,700배가량 강력한 37만 베크렐 세기의 세슘 용액에 가져다 대봤습니다. 그제서야 경고음이 울립니다. 일반적인 그냥 감도가 낮은 휴대용 측정기로는 누적을 아무리 해도 변화를 감지를 못합니다. 이런 휴대용 측정기는 보통 표면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처럼 직접 사고가 난 곳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비를 구매한 지자체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성이 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뭐 이제 급하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안심시키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지자체는 한 대당 300만 원이 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30여 대를 구입해 관할 학교마다 나누어줬고 현재 각 학교의 식당에서 학생 급식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본 내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과 붙어있는 미야기현의 지사는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현과 붙어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앞에 작심한 듯 5개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제일 먼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海洋放出以外の処分方法を継続してご検討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미야기현 무라이 지사는 특히 삼중수소, 트리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トリチウムの除去技術いろいろあ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引き続き研究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현재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트리튬을 제거할 수 없어 바닷물로 농도를 낮춰 방류할 계획인데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는 쓴소리였습니다. 일본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홋카이도 어민들도 생계와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特に北海道にはホタテを中心とした大規模に輸出を展開しており、処理水の放出に強硬に反対する中国、韓国への多くの水産物を輸出してございます。 도쿄전력의 손해배상을 통한 어민 피해 지원과 관련해 어획량이나 피해 기간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일본 동북 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잇따르자 기시다 총리는 관련 부처에 정중한 설명을 계속하고 어민들의 이해를 얻도록 의사소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해양 방류 이외에도 땅속 매립이나 수중기 방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가장 손쉬운 방법인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서울백병원이 8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경영난을 끝내 이기지 못한 건데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1,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백병원 본관 앞. 정문 밖부터 1층 로비, 13층 회의실 앞까지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82년 역사를 지닌 서울 백병원의 운명을 가르는 이사회. 인재학원 이사회는 끝내 만장일치로 폐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년간 누적돼 온 적자만 1,745억 원에 달합니다. 7년 전부터 경영 정상화 TF를 꾸려 인력 감축과 함께 300개가 넘던 병상을 122개까지 줄이고 낡은 시설도 개보수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 병상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안팎에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쪽방촌도 있고 폐원하게 했을 경우는 중구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타격을. 경영 논리만을 내세운 폐원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직원들과 아무 소통이 없는 상태로 그 컨설팅 결과를 두고 거기서 안에서 폐원 결정안을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아쉽지 않을 텐데. 교수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꾸려진 서울 백병원 폐원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이사회 결정 이후에도 폐원 철회 운동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백병원은 일단 구체적인 폐원 일정과 건물 부지 운영 방안은 차차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의료 인력은 재단사나 다른 지역 병원들로 전출시키는 등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폐원 때까지 환자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백병원뿐 아니라 최근 서울 도심에는 이렇게 문을 닫는 종합병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심 의료 공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는 일단 백병원의 부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의료용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폐원은 예고되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단들이 교육용 부지를 수익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장기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백병원의 경우 땅을 상업용도로 바꿔 팔아치우면 2, 3천억 원 가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적자였지만 그동안 폐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상업용 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폐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후 서울시와 중구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인 중구의 대학병원은 백병원 한 곳. 이미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이름 높았던 인근 제1병원도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구 근처에 이대 동대문병원, 중앙대 용산병원도 최근 10여 년 사이 문을 닫았습니다. 백병원의 폐업이 현실화되면 도심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뺑뺑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백병원을 학교나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을 닫아도 상업시설로 전환할 수 없고 의료사업자를 상대로만 매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감염병이 이제 주기적으로 온다고 하고 있고요.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백병원이 감당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폐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백병원을 폐원으로 몰고 간 도심 공동화와 일부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은 그대로여서 의료 공백 우려가 해소될지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이 이들의 발언은 거짓이지만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정치권 공방이 거셌던 무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입니다.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 출연진들은 조국 딸 조민의 차라며 빨간 포르쉐 차량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국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는데 1심 법원은 9달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도 당시 발언은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였다며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일 수는 있어도 조민 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가족이 사치스럽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도 조민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딸이 외제차를 타는지 여부는 공직자를 둘러싼 공적 관심사이며 이 때문에 딸도 공적 인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 도중 조민 씨에게 사과한다던 출연진은 무죄 판결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민 씨는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나섰다고 전했지만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로 조 전 장관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조만간 딸인 조민 씨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피서지에 오랜 기간 텐트를 쳐놓는 이른바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서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알박기 텐트들을 바로 치워버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안에 있는 알박기 텐트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정작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야자수 옆 공터에 텐트들이 이곳저곳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텐트 안은 캠핑 장비와 쓰레기가 가득 찼고 불을 피울 수 없는데도 화덕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른바 알박기용 텐트들입니다. 지금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텐트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노숙자촌인지 텐트마다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붙어 있지만 텐트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바로 치울 수도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뭐 대부분 다 장박이겠어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캠핑이 늘면서 이런 비양심 캠핑족이 크게 늘자 결국 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지자체에서 행정 대집행이 어려울 경우 곧바로 알박기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깨끗해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해변. 알박기용 텐트 30여 동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텐트 안은 난장판입니다. 텐트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2차례나 붙여 안내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알박기 텐트지만 이곳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이 해수욕장 안의 텐트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에 적용되는 거라서 일단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단속하면 해수욕장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 텐트를 치면 그만인 겁니다. 해수욕장 외 구역에 이제 뭐 해변가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이제 법이 좀 강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알박기 텐트 방지를 위해 무료였던 야영장과 공영 주차장이 올 여름부터 일부 해수욕장에서 유료로 바뀔 예정이어서 애꿎은 피서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고층 호텔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조 헬기까지 투입이 돼서 긴급 구조에 나섰는데요. 건물 내부로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지만 대피 방송도 없어서 투숙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고층 건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건물 옥상에 대피한 사람들이 하나둘 로프에 매달려 구조됩니다. 같은 시각 소방 사다리 차는 야외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을 건물 아래로 대피시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대형 호텔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연기였습니다. 지하층에서 올라온 연기가 계단과 비상구를 타고 30층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휴가를 즐기러 온 투숙객 170여 명이
대피하지 못한 채 연기로 자욱한 객실과 복도에 갇혔습니다. 비상구로 내려오는데 매트리스 같은 게 다 쌓여 있었대요. 혼자 18층에서 뛰어내려온 거예요. 정말 얘가 뛰어나려 5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30층짜리 호텔에 피난층은 없었고 호텔 안에 있던 200여 명이 대피할 곳은 4층 야외 수영장과 30층 옥상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연기가 독성가스가 많이 나올 때는 옥상으로 대피시켰다가 어느 정도 이제 대피가 가능하다고 여겼을 때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투숙객들은 호텔 안에 연기가 가득했지만 대피 방송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방송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프런트에도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아무런 뭐 벨도 안 울리고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휴가 와서 이거 뭐야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이거 기가 막히네 진짜. 투숙객 3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97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6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내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요즘 약국에서 해열제, 콧물약, 항생제 같은 필수 의약품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용이 더 그렇다는데 아동병원협회는 141종의 약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열감기에 걸린 6살 딸의 해열제를 사러 약국을 찾은 한 어머니. 팔리는 아예 그 시럽으로 구할 수 없어요? 좀 됐어요. 그런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쟁여놨던 것도 다 나가고. 실험약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가 요즘 시럽 형태가 품귀 현상이라 지금 일반 약으로는 구매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 복용하지 않던 대체약을 먹이자니 뭔가 꺼려지는 상황. 새로운 해열제를 먹일 때 부담감은 있어요. 애들한테 이게 몸에 맞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잘 맞았었는데. 대표적인 어린이 해열제인 챔포와 콜데원에 이상이 발견돼 대거 회수된 뒤로 품귀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해열제만 문제인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품귀 상태인 필수 의약품이 141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짧으면 2주, 길게는 1년 이상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주로 쓰이는 천식 치료제와 독감약, 항생제, 지사제, 장염약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뇌전증과 성조숙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는 더 심각합니다. 아기들한테 이제 더 이상 이 약이 언제쯤 들어옵니다라는 얘기도 못 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호흡기 질환이 급증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호흡기 치료에 대한 니즈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증산을 해서 늘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특히 제약업계 입장에선 어린이 필수 의약품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급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대체약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많이 배우고 책임도 무거운 변호사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공분을 샀던 권경애 변호사 사건. 어제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어이없이 날려버린 어머니는 왜 권경애 변호사가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김상훈 기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나 싶어 변협징계위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사람들 보라고 딸의 영정사진도 들고 왔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복도에서 꼬박 반나절을 기다린 끝에 정직 1년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2달 하고도 열흘. 변협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사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고요.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징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징계 대상인지조차 숨겨지다 보니 징계 심사를 받으면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여론이 뜨거웠던 이 사건은 결정이 비교적 빨랐지만 징계 결정에 1년을 넘기는 일도 수두룩한 게 현실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묻습니다. 1년 후에 그럼 변호사를 이 사람은 하는 겁니까?
검경화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변호사 업계에선 정직이면 맡은 사건을 다 사임하고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며 정직 1년도 무거운 징계라고들 말합니다. 어머니가 요구한 영구 제명이나 제명은 정직이 누적돼야 가능하다고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진 못합니다. 내일은 2015년 세상을 떠난 딸의 기일입니다. 잘못한 건 변호사인데 어머니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딸을 마주하러 갑니다. 뒤통수를 또 맞고 또 주원영이를 보러 가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주원이한테 면목이 없어요.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2구 참사 특별법 제정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자 유가족들이 결국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와중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용산경찰서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오후 1시 59분,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표 유가족 2명이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 다른 유족들도 수시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실규명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의 식민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매일 9km씩 행진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발의 이후 2달간 논의 한 번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여당을 제외한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 4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유가족들을 만나 연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별법 제정되고 우리 부모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가슴에 묻고라도 생각하면서 내 아이가 10년 뒤의 모습, 30년의 모습을 상상으로라도 내 마음속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오늘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이어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2명도 이번 주 보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연설 초반 야당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30명 줄이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성찰하고 달라지겠다는 말로 시작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바로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결정적 변화를 표어로 내건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30석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의 골마를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김 대표는 또 국회 차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고 민주당의 추경 예산안 편성 요청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는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제한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연설의 흐름을 끊는 행태로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민주당은 내로남불로 일관한 연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또 이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정의당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권력 독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라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오늘 국회에 보고된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론조사에서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석수 문제는 의견이 팽팽한 반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10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꺼내든 의원 정수 감축 카드는 선거제도와 맞물려 있어 폭발력이 큽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약 500명의 의견은 의원 정수 현행 유지 29%, 축소 37%, 확대 33%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의원 정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게 국회가 더 좋은 방식으로 잘 기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시민은 70%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1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500인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제도의 중요성을.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소선거구제 선호가 여전히 높았고 거대 여야의 위성 정당을 가능하게 한 현 선거제도는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론조사의 결과를 두고 여야는 조사의 설계와 전문가 구성,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수를 줄이자는 교수님은 없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 차례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게 이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개선이 이제 공론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한뜻으로 의견을 내신 것이다. 법정 시한을 이미 2달 넘긴 선거구 획정마저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 정수 감축이 엉키고 설키면서 기약이 없습니다. 바뀔 선거제도가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등이 추진하는 제3지대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야가 공히 정치개혁을 화두로 띄우긴 했지만 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확연히 달라 합의와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혁신기구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기구에서 만든 안은 전폭 수용하겠다고 힘을 실었는데 당장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공천 시스템 개혁을 예고한 걸 두고 당내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능한데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기득권과 내로남불 상징이 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윤리 회복을 꼽았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혁신 과제 중 하나로는 공천 시스템 개혁을 들었습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은 국민선거인단 50%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 근간입니다.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전한 장치인 반면 현역 의원들에게 비교적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 기조를 바로 바꿀 순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부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공천 규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까지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반응은 민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은 친이재명, 비이재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한 건 경황이 없는 중에 한 사적인 얘기였다며 해명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잠정적으로 활동할 혁신위가 직면한 과제는 총선 전에 적용할 당 쇄신안을 만드는 겁니다. 관심은 결국 공천 개혁으로 쏠리는데 당 쇄신의 기폭제가 될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지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위임했다는 혁신위원회의 성표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최근 성소수자와 관련된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관련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제동을 걸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성공회대 캠퍼스. 대학생들이 서로의 손목에 성소수자의 상징물인 무지개색 매듭을 묶어줍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성소수자에게 권리를 혐오는 그러면서 최근 성소수자 행사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작은 광장이라도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장은 소외받고 차별받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슴없이 혐오 표현을 내뱉는 기득권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전임 고 박원순 시장 때인 지난 2015년부터 코로나 시기 등을 빼고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독교 단체의 청소년 행사가 열린다는 이유로 불어됐습니다. 지난 주말엔 대구시가 지역 내 성소수자 행진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서다 축제 현장을 지키던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시는 성소수자 행사의 공원 사용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일부 지자체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차별 철폐와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캠페인을 예고하며 서울 도심에 5개 광고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법적인 변화를 위한 입법 그리고 사법 관련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의 잇단 성소수자 퍼레이드 반대 움직임을 언급하며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천일염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김치 공장. 한 해 절임 배추와 김장김치 등 3,600톤의 김치를 생산합니다. 보통 이맘때쯤 김장철에 사용할 천일염을 들여오는데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1톤짜리 소금 1,400여 개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창고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금 가격이 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량이 많이 낮지는 7, 8월에 구매를 하여 원가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건조 생선 제조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소금을 구하지 못해 공장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도 힘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200개를 신청했는데 바로 앞에가 염전이지만은 100개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금 사용량이 많은 새우젓 제조업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금값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수급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우젓 판매가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저희도 이제 새우젓 가격이 소유자에 납품할 때 가격이 상승되니까. 한편 다음 달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에서 햇소금이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도로 위를 멀쩡히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신호등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전기차였는데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차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더니 신호등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자욱한 흙먼지와 부서진 차량의 잔해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 18일 오전 5시쯤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 한 대가 도로 옆 화단과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곳에 있던 신호등이 파손됐고 차량이 훑고 지나간 화단에는 이렇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팔과 갈비뼈, 골반 등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에 승객이 타지 않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이라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보행자라도 있었다면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운전 경력을 가진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급출발이 걸려가지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쏜살같이 나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요. 사고 직전 신호대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는 택시기사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왼편 1차로 쪽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려던 택시는 결국 오른편에 있던 신호등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출항한 심해 잠수정이 실종이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해안 경비대가 수색에 나섰는데요. 한 명당 3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이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를 포함해서 5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흰 고래처럼 생긴 잠수정이 유유히 바다를 유영합니다. 미국의 해저 탐사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잠수정 타이탄입니다. 111년 전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만든 관광용 잠수함입니다. 심해의 타이타닉을 향해 출항했던 이 잠수정이 현지 시각 19일 실종됐습니다. 잠수에 나선 지 1시간 45분 만에 교신이 끊긴 겁니다. Yesterday afternoon, we were notified by the operator of the submersible vessel that it was overdue, and it had 5 persons on board the submersible. 실종된 탑승자는 5명으로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과 프랑스인 다이버, 파키스탄인 기업인과 그의 아들 등입니다. 이 중 하딩은 항공사 회장이자 저명한 모험가로 지난해에 남아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을 통해 우주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은 이번이 3번째 항해로 보통 선내에 나흘 분의 산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해안경비대가 항공기 2대와 잠수함 등을 동원해 수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Deep submersible diving is very dangerous, but it's high tech, and as each year goes by, the equipment gets better, the technology gets better, and so on. So I'm very hopeful and very positive. 실종된 잠수정은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심해 4,000m를 향해 잠수했는데 이제까지 심해 구조 최고 기록은 지난 1973년 480m 깊이에 가라앉은 잠수정에서 2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심해 관광에 드는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4천만 원. 특별한 경험을 위해 거금을 내고 위험도 감당할 부자들을 위한 이른바 하이리스크 관광의 하나였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속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생태계 교란이 이어지는 등 이상 현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그린란드의 아이스피오르 빙하가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독특한 고리 형태로 유명한 또 다른 빙하가 붕괴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남극 빙하의 붕괴도 빨라져 1979년 위성 관측 시작 이후 최저인 179제곱킬로미터까지 면적이 축소돼 해수면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올가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4, I think, is a year that if you're looking for a potential global record in terms of temperatures and El Nino with the continued warming since the 2016 El Nino. 엘니뇨 현상은 지구촌을 펄펄 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까지 녹여버리는 폭염이 한 달째 이어진 인도에서는 지난 사흘간 100여 명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도 40~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रात में हम आए थे एडमिट कराने के लिए यहाँ पे सीट नहीं थी मैं पेशेंट को लेकर घर पे चला गया था
अब जगह मिले तो फिर एडमिट कराएंगे, नहीं मिलेगा तो फिर घर पे ले जाएंगे, क्या कर सकते हैं। और नीचे चादर बिछा कर कह रहे हैं आप लोग एडमिट करिए, अगर सीट नहीं मिलेगा 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50%나 치솟았습니다. 기후위기는 생태계도 교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장기간 가뭄으로 야생동물들의 폐사가 잇따르면서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동물 이주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또 바다거북이 알이 모두 암컷으로 부화하고 물고기 떼죽음과 귀뚜라미 창궐까지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국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은 기자, 먼저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전에 공동 발표를 했죠.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조금 전 이곳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만났습니다. 지금은 엘리제궁 실내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이후에는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할 거라 예고했는데요. 공급망 협력, 원전,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내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된 만큼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한국과 프랑스가 한 목소리를 내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에도 뜻을 모을 전망입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국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번 출장의 핵심 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국 대표단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 씨가 현장에서 연사로 나서고 아바타와 함께 공연을 하는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또 성악가 조수미 씨가 영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국 문화에 힘을 부각하기 위해서 음악가들을 발표에 참여시켰고 건축 전문가 또 IT 기업 대표들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 강국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연설하러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약속, 보답, 연대를 열쇠말로 직접 영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의 실세로 꼽히는 빈살만 왕세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도 이곳 파리를 찾아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정상들의 경쟁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약 1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면서 사모펀드 엘리엇이 국제투자 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론스타 분쟁에 이어서 다시 막대한 세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지난 2015년 6월, 낯선 이름의 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삼성물산 지분 7%를 매수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주주가 되자마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자신을 포함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주들의 찬반 표 대결에서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원 씨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엘리엇은 2018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소송 제기 5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최종 판정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저녁 판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엘리엇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고 재작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직접 공방도 벌였습니다.
앞서 론스타가 우리 금융당국이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낸 분쟁에선 2,800여 원을 론스타에 물어주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우리 정부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중국 식당만 골라서 돌아다니면서 무차별 도끼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모두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현재 언론들은 중국인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중국 식당. 식탁 위에는 음식과 물병이 엎질러져 있고 바닥에는 피 묻은 휴지가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밤 9시쯤 24살의 한 남성이 도끼를 든 채 중국 식당에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 3곳에 잇따라 들어가 도끼 테러를 가했는데 모두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닥치는 대로 손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모두 도망치자 돌아서서 다른 중국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을 체포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은 테러를 가한 식당이 모두 중국 식당인 만큼 아시안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범죄는 최근 우리 교민을 향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는 한국 교민 2명이 40대 백인 남성에게 난데없는 혐오 발언을 듣고 위협을 받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I'm Korean. You're Kim Jong-un's boyfriend? You've had like it spit in your face. 비슷한 시기 독일 듀스부르크에서는 남성 2명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접근해 중국인을 다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올해 초 베를린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교민이 인종차별 발언과 함께 주먹으로 피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은 올해 초 교민들에게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를 주의하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현재 대전에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나흘 전 부산에 이어 오늘은 대전이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기 시작 5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분들 보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고3이에요. 학교 째고 이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 느끼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이강인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4만여 관중의 뜨거운 응원 속에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 나선 대표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손흥민을 예고대로 벤치에 앉힌 채 경기에 나섰습니다. 최전방에는 지난 페루전과 달리 오영규 대신 조규성을 원톱 공격수로 투입했습니다. 이선 공격진은 이강인과 이재성, 황희찬으로 변화가 없었고 불안했던 수비 라인에는 허리 골절에서 돌아온 김진수가 복귀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초반부터 상대를 밀어붙인 대표팀은 전반 5분 이재성의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고 4분 뒤엔 조규성이 헤더로 골문을 노렸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강인의 감각적인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현재 양팀이 0대0으로 맞서 있는 가운데 대표팀은 이번 경기를 끝으로 6월 A매치 2연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선수죠. 개막 2경기 만에 부상을 당했던 김도영 선수가 2군 무대에서 쾌조와 경기력을 선보이며 1군 복귀 임박을 알렸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아의 2군 홈구장이 위치한 한평에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렸습니다. 기아 최고 유망주 김도영의 부상 이후 첫 실전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이요. 네. 제가 4시에 일어나봤어요. 서울이요. 지난 4월 개막 2번째 경기 직후 발가락 골절로 이탈한 김도영. 3타수 3안타로 승리를 이끌며
기대감을 키운 터라 더욱 아쉬웠고 김도영이 2달 넘게 빠진 사이 기아도 6위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그날 일요일 경기에 있어가지고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나왔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참 막막했는데 희망이 보여가지고 다행히 왔습니다.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절치부심했기에 누구보다 김도영 스스로 애가 탔습니다. 너무 그리웠고 항상 경기를 챙겨볼 만큼 좀 많이 그리웠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그리웠던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초반에 좀 좋았기 때문에 유력해 보였던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도 좌절된 상황. 하지만 이루수 김선빈마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지나간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초부터 목표를 잡고 있었으니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예 생각 안 나고 그냥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빨리 팬들 앞에서 빨리 야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10주 만에 그라운드에 나선 김도영을 위해 팬들은 유니폼을 줄지어 걸어뒀고 김도영도 장타 2개를 터뜨리며 쾌조의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거침없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에서 부상 후유증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다. 현재 몸 상태가 95%라는 김도영. 일본을 오가며 같이 재활에 임한 나성범과 함께 기아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짝 숨겨진 그 맛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배님이랑 둘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경험이고 기회였던 것 같고 저의 2번째 시즌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위치에서 전력으로 뛰어보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쓰리쿠션 당구와 예술고에서 세계 최정상급 활약을 펼쳐온 미스터 매직, 튀르키의 세이기너가 환갑의 나이에 뛰어든 프로당구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스트로크,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한 공의 움직임, 따라하기조차 쉽지 않은 독창적인 예술구로 미스터 매직이란 별명이 붙은 세이기너. 본 무대인 쓰리쿠션에서도 월드컵을 7번이나 제패하며 수십 년간 세계 당구 최강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로 환갑인 올해 세이기너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프로에 데뷔한 겁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오른 세이기너는 이상대와의 결승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7연속 득점으로 1세트를 가볍게 따내더니 2세트는 한 점도 내주지 않고 15대 0으로 승리. 찍어치기 등 고난도 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그야말로 대가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결국 1시간 30분 만에 4대 0 완승. 프로당구 최초로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이기너는 주먹을 쥐고 포효했고 한국어를 섞어가며 인상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Because I'm Ajoshi, you know, maybe I will play for 5 years more. I think this is the right place to be in PBA. Just leave a legacy for the next generation and young generation. 좋은 경기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큐에 5점 이상 기록하는 비율인 장타율이 이번 대회 평균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1.3%를 기록한 세이기너. 데뷔전부터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한 실력자의 등장으로 푸드롱 등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 구도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최영우 선수가 시즌 9호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KBO 최초로 통산 1,500타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남 보령과 완도 등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강도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최고 6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10k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라지만 비가 오는 덕분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6도,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을 하면서 월요일에는 남부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